북한 비핵화 시한과 관련해 미 국무부 고위 관료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인 2020년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시한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를 갖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실험장 내의 모든 갱도를 폭파시킨 뒤 입구를 완전히 폐쇄하고 지상 구조물도 철거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또 우리나라와 미, 중, 러, 영국 등 5개 나라 기자들에게 핵실험장 폐기 현장 취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본은 빠졌습니다. 취재진에게 프레스센터는 물론 풍계리까지 특별 전용 열차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 발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도 갱도 폭파 소리가 핵없는 한반도를 향한 첫 축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 사주 일가가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챙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본죽으로 잘 알려진 본 IF와 원할머니 보쌈 등으로 유명한 원앤원 등의 업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거나 통화를 하면서 길을 걷다가 한 해 1,300여 명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등교나 출근 시간대인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비핵화 시한을 2020년으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승부를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미국 측 주장이 아니라 이 시한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시한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2020년이란 시점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훅 국무부 선임기획관은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가 끝날 때까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가능하고 이는 북한의 의지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훅 기획관의 발언이 주목되는 건 그가 지난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동행에 방북한 핵협상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은 미국의 대선과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종료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신속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북한의 번영을 공언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까지 종합해보면 2020년이란 시한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국제 전문가에 의한 사찰과 검증이 비핵화의 핵심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철저한 검증이 전제라고 밝혔습니다. In order to achieve that, it will require a robust verification program, one that we will undertake with partners around the world.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는 이제 비핵화라는 단어를 넘어 2020년이라는 시한과 미국과 국제사회의 검증이라는 조건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역대 핵 합의에서 넘지 못했던 검증의 벽을 이번에는 넘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앞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폭파시켜 폐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나라 기자단을 초청했는데 생중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어젯밤 외무성 발표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내놨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5일, 사흘 사이의 기상 상황을 감안해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폐기 방식은 갱도 폭파입니다.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북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 다음 지상에 있는 관측 설비와 연구소를 철거하고 연구 경비 인력도 철수시켜 실험장 주변을 완전히 폐쇄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국제기자단의 현장 취재도 허용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 나라 기자단이 초청됐는데 프레스센터와 특별 전용 열차 편성 같은 취재 편의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현장 취재 내용을 원산의 프레스센터에서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생중계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풍계리에서 원산까지 가는 길이 대략 400km 이상으로 폭파 장면이 전파를 타기까지는 수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대내 매체에서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핵실험장 폐쇄 소식도 TV와 라디오, 신문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자세하게 알렸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들으신 대로 북한이 취재를 허용한 5개 나라 가운데 영국은 포함됐고 일본이 빠진 게 눈에 띕니다. 또 핵 전문가들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그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에 우리를 포함해 딱 5개 국가 취재진만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시험장이 협소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자단을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남조선에서 오는 기자들로 한정시킨다. 대부분 북핵 육자회담 참가국인데 코옥 찍어서 일본만 빼고 영국을 포함했습니다. 북한은 딱히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기보다 이른바 재팬 패싱의 의도가 짙어 보입니다. 비핵화 방해꾼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조치에도 일본은 관여할 공간이 없고 향후에 관계 정상화할 때 협상을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배제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틈만 나면 제재와 압박의 무게를 두고 북한을 공격했던 일본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는 해석입니다. 또 하나, 북한이 핵 전문가를 초청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눈에 띕니다. 지난달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장 폐기 행사 때 한미 전문가들도 초청하겠다는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협상력 극대화를 위해서 핵사찰 속도를 조절하려는 거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검증 부분은 미국과의 타협을 통해서 일정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 그런 의도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생중계나 전문가 초청 여부에 대해 북한이 추가 입장을 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북한 측 발표에 우리 정부와 미국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똑똑하고 정중하다라는 표현을 썼고 청와대는 갱도 폭파 소리가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축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장을 이번 달에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트위터로 직접 소개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감사하다,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움직임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지난달 말 김정은 위원장을 훌륭한 인물이라고 치켜 세운 데 이어 또 한 번 호의를 나타낸 겁니다. 회담 분위기를 띄우는 동시에 북한으로부터 실질적 조치를 받아냈음을 강조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남북 정상회담 때 한 약속을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라며 크게 반겼습니다.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는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여정의 첫 축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나라 언론인을 초청한 것은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공식 발표에 앞서 북한이 사전 설명을 해왔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 라인을 통한 첫 남북 정상통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긴밀한 남북 소통 아래 북미 회담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10년 전에 영변 냉각탑 폭파와는 질적으로 다를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합니다. 그때가 보여주기식 이벤트였다면 이번엔 핵 개발을 그만두겠다는, 즉 미래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겁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2008년 6월 북한은 영변 원자로에 냉각탑을 폭파했습니다. 핵 폐기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이었지만 영변 원자로가 이미 불능화 단계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도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이후 여진이 계속되는 등 이미 노후화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핵실험장 폐기는 냉각탑 폭파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풍계리 4개의 갱도 가운데 3번, 4번 2개의 갱도는 아직 활용 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 시설보다 더 큰 2개의 갱도가 더 있고 건재한 갱도까지 폭파하겠다는 것은 추가적인 핵실험을 통해 핵 기술을 향상할 여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콘크리트 매립이 아닌 폭파 방식을 택한 것도 피해기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콘크리트로 봉사하면은 나중에 그 옆으로 우회를 뚫고 들어가서 터널을 연결하면은 복구가 가능하죠. 폭파를 시켜서 완전하게 복구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그런. 청와대 관계자는 핵실험장 피해기가 앞으로 미래 핵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자, 안정식 기자, 풍계리에 우리 언론도 초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안 기자도 가게 됩니까? 네, 이 북한이라는 곳이요. 네. 이 비행기표만 사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에 가려면 정부에 신청을 해서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때문에 북한 취재는 그동안에 이제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공동 취재단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번에도 물론 남북 간 협의는 해봐야겠지만 공동 취재단의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예고한 폐기 날짜가 23일에서 25일 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은 22일입니다. 이게 날짜가 거의 겹쳐 있는데 말이죠. 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2일이 이게 이제 워싱턴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한 23일 새벽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즉 북한이 예고한 23일과 25일 거의 딱 겹치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 정상이 워싱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할 시각이 그 시각이 몇 시간 뒤면 바로 풍계리에서 풍계리 폭파가 일어나는 시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북한도 이런 걸 고려를 했을 텐데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는 자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북한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건데 앞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시한이 명시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북미가 정상회담을 하면은 뭐 합의문 내지는 공동 발표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구체적 시한 명시하고 싶을 겁니다. 뭐 단순히 비핵화를 빨리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몇 년 몇 월까지 비핵화를 마친다 하면은 느낌이 확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한을 명시한다고 하면 그 시한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북미 간의 합의문에 비핵화 시한이 명시될 것인지 명시된다라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로 이 시한이 바뀔 것이냐라는 것이 이번 회담을 보는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정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내 유명 호텔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일반 공항이 아닌 공군기지로 도착한다면 기지 근처가 후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싱가포르 공군의 중추기지인 파야레바 공군기지입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북미 두 정상이 처음 입국하는 장소로 유력하게 고려하는 곳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회담이 일단 하루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회담장도 기지 근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유력한 후보지로 알려졌던 샹그릴라 호텔 등 호텔이 아닌 제3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안을 위해 회담장과 정상들의 휴식 공간을 일원화할 수 있는 싱가포르 대통령궁인 이스타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창 분주해야 할 북한 대사관은 주말 내내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회담을 지원할 북한 관련 단체들도 이미 1, 2년 전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싱가포르에는 북한 대사관이 남아있긴 하지만 유엔 대북 제재가 시작된 이후 이렇게 북한 관련 단체들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유엔 제재 이후에 급격히 줄어서 지금은 공간을 포함해서 한 20-30명 정도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탈 리무진 차량을 미리 공수하고 북측 회담 참석자들도 미리 도착해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조만간 북한에서 대규모 지원 인력이 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속도로에서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가족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신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이천터널 출구 부근.
풀숲 위에 회색 SUV 차량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앞유리는 금이 간 채 아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57살 이모 씨가 몰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밖으로 튕겨나간 겁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앉았던 이 씨의 외삼촌 72살 강모 씨 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씨와 조수석에 있던 30살 아들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수원에서 가족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위해서 이제 유골을 싣고 춘천으로 갔나 봐요. 춘천에 있는 어디에다 이제 뿌리려 음주하고 본인이 졸음을 했대요. 졸음운전을 하면서 가드레일을 충격을 해가지고. 경찰은 사고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56%였다고 밝혔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프랜차이즈 상표를 사주 일가의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 수십억 원을 챙겨온 외식업체의 대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본죽으로 유명한 외식업체 본IF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봄비빔밥이란 브랜드로 새로운 가맹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표권은 회사가 아닌 창업자 김철호 대표의 부인 이름으로 등록됐고 상표 사용료도 김 대표 부인에게 지급됐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 부부가 봄비빔밥 등 3개 상표를 자신들 이름으로 등록해 2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맹 사업을 위해 만든 상표를 회사가 아닌 창업주 일가의 개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원할머니 보쌈으로 유명한 원앤온의 박천희 대표도 밥과 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개인 회사 명의로 등록해 2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엔 회사가 가지고 있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의 절반을 부인에게 넘겨주고 213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한 혐의로 허영인 SBC그룹 회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상표권 악용에 칼을 빼내들면서 대표 등이 개인 명의로 상표를 등록하고 회사가 사용료를 지급해온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교통사고 당하는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한 해 1,3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는데 스마트폰 속에 재미도 있고 정보도 있겠지만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도로 한가운데로 불쑥 걸어 들어오다 차량과 부딪혀 넘어집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가오는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겁니다. 다른 남성은 신호등이 바뀐지도 모른 채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바람에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합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모습은 쉽게 목격됩니다. 화면에 정신이 팔려 신호가 바뀌고도 한참 뒤에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다가 주변 인기척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갈 때는 이렇게 골목골목 걸으면 주변에 차 갑자기 훅 들어올 때 모르고.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일명 스몬비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한 해 평균 1,3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10대와 20대 보행자 사고가 절반 이상으로 등교나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아무래도 20대 이하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서 이제 휴대전화 사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5걸음 이상 걸으면 휴대전화 화면이 자동으로 잠기는 청소년 전용 앱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스스로 도로를 걸을 때는 휴대전화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작년까지 6년 동안 이동식 크레인과 관련된 사고는 모두 160건, 숨진 사람은 47명에 달합니다. 사고를 줄이려고 재작년 8월부터 안전점검이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엔 정부가 검사 기준까지 완화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동 취재 이현영 기자입니다.
이동식 크레인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검사받더니 30분 만에 합격 판정을 받고 검사장을 빠져나갑니다. 자세히 보니 이 크레인엔 필수 안전장치인 과부하 방지 장치가 없습니다. 안전장치는 없는데 다른 거에 문제가 없어서 지금 그것밖에 없고. 다른 크레인 검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자세한 과부하 방지 점검 없이 20여 분 만에 합격 판정입니다. 이 장치는 과부하 방지 장치입니다. 규정보다 많은 무게를 들면 소리가 나면서 크레인이 멈추게 되는 장치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건 정부가 지난달 이동식 크레인이 안전검사를 잘 받도록 하겠다며 과부하 방지 장치가 없어도 2년간 봐주기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완화시켜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인사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 때문에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앤다는 얘기. 심지어 과부하 방지 장치를 탑재하고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실제 작업을 할 땐 이 장치를 꺼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은 작업이 안 된다. 이해를 하시죠? 하지만 검사기관인 안전보건공단 측은 실제 작업 과정까지 살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사를 잘 받도록 하려는 고용노동부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장애 아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특수학급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백운 기자가 학부모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3월 초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장애 아들로 이뤄진 특수학급 학부모 10여 명에게 임신한 특수교사가 휴직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좋은 것만 봐야 된다. 자기 와이프도 교사인데 임신했을 때는 예쁜 아이들 사진만 보고 있더라. 너무 화가 났고 상처가 되고. 학부모들은 장애아를 비하하는 발언이고 임신한 교사는 장애아를 가르치면 안 되는 거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장의 발언이 단지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2016년 말 문제의 발언을 한 교장이 부임한 이후 특수학급의 방과후 활동과 일반 학급과의 통합교육 모두 축소됐다는 겁니다. 둘째 아이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하신다 그러면서 어머님들 너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여기 좋다고 소문내지 마시라고. 학교장은 과하게 운영된 수업을 조정한 것뿐이고 비하 발언이라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분이 37살이셔요. 그때 또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 표현이 특수 장애아들이 모자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선생님을 편하게 해줬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그렇게. 특수학급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한 중증 장애아의 학부모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아이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자동차 지붕을 유리로 덮는 파노라마 선루프 설치하는 분들 많습니다만 주행 도중에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전 기준조차 없다고 합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상진 씨는 2주 전쯤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 굉음을 들었습니다. 급히 멈춰 살펴보니 자신이 몰던 수입차 파노라마 선루프 한가운데가 뻥 뚫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특별히 부딪힌 게 없었다고 항의했지만 제조업체 AS센터에선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선루프가 그래 터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보험 처리해라. 소비자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2014년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사고가 잇따르자 강도 측정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무게 227g의 쇠구슬을 2m 높이에서 떨어뜨려 보니 일반 유리는 멀쩡했지만 파노라마 선루프에 사용된 강화 유리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강화 유리를 차체에 접착하기 위해 세라믹으로 코팅한 부분에 강도가 떨어지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노라마 선루프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의 반발에다 국제적인 통상 마찰을 우려해 우리 정부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어떠한 손상이나 충격도 없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메이커에서는 절대 무상 서비스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지난해 8월 한 오리온 영업소에서 벌어진 노조 활동 방해 사건 보도해 드렸는데 검찰이 해당 영업소장은 물론이고 오리온 법인까지 정식 기소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사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할 것을 요구하다. 오리온 울산 영업소장 A씨는 지난 2016년 부임 이후부터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습니다. 본사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오리온 측은 A씨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였다며 회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영업소장의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라고 판정하자 상관없다던 회사 측은 행정소송까지 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동청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3월 노조활동 방해 혐의 등으로 영업소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회사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인정된다며 오리온 법인도 정식 기소했습니다. 울산 영업소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도 상당 부분 크다라고 인정을 해서 낚시 기소가 아니라 정식 기소로 검찰에서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리온 측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회사에서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은 없었다면서도 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소송은 취하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들 사직 처리 시한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가뜩이나 안 좋은 국회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습니다.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여당, 국회 파탄을 경고한 야당, 말 그대로 폭풍전야입니다. 권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홍영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이 예고했던 내일 본회의를 준비하겠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사퇴서를 제출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반드시 이것을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 4명의 사직서를 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밀리는데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란 겁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특검 처리 없는 본회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오늘 밤 9시 비상의원총회를 조집하고 본회의 강행 시 실력 저지에 나서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닷새째 여야 접촉도 끊어진 상황에서 연일 가시도친 말까지 오가면서 협상 분위기마저 얼어붙고 있습니다. 깜도 안 되는 특검을 그래 해보자 그렇게 하자마자 도로 가서 텐트 속에 들어누워버렸어요. 추미애 대표의 추한 입이 대치 정국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도 야도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 내일 본회의 충돌을 계기로 국회 장기 공전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 보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강원도 오대산 계곡에서는 요즘 멸종위기종인 열목어떼가 한창 계곡을 거슬러 오르고 있습니다. 알을 낳으려고 폭포를 뛰어오르는 열목어들의 신혼여행길을 조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월에 녹음으로 덮인 오대산 계곡. 맑은 물이 흘러내려와 작은 소를 만든 그 아래 열목어가 떼지어 모였습니다. 쏟아지는 폭포 아래에서 숨을 고른 뒤 거센 물살을 헤치며 공중으로 뛰어오릅니다. 높이 2, 3m의 폭포를 오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열목어는 연옥과에 속한 냉수성 어류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바다와 강을 오가는 연어와 달리 평생 하천에서만 생활하며 얕은 자갈과 모래밭에 알을 낳습니다. 흔히 3, 40cm부터 크게는 60cm까지 성장할 수 있는 대형 어종으로서 물속에서 수서곤충이나 또는 육상에서 떨어진 작은 곤충들, 그다음에 물속의 작은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대형 육식 어종이 되겠습니다. 냉수성 어종인 만큼 용존 산소가 풍부하고 한여름에도 수온이 20도를 넘지 않는 서늘한 계곡을 좋아합니다. 국내에서는 서식지가 몇 군데 안 남았는데 이곳 오대산 계곡이 최대 서식지입니다. 국립공원 내 지역 또는 국립공원 외 지역에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란기를 맞아 계곡을 거슬러 오르는 오대산 열목오들의 신혼여행은 이달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헐리우드 슈퍼히어로 영화 어벤져스 3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역대 외화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권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번째 어벤져스가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외화로는 5번째, 한국 영화를 포함하면 역대 21번째로 1,000만 영화 반열에 오른 겁니다. 특히 개봉 19일 만에 1,000만을 동원해 외화로는 역대 최단 기간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벤져스 3는 최다 예매량, 최고 예매율에다 개봉일 최고 관객수 기록까지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마블 영화 좋아하는데 여태 봤던 거 총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음 편도 꼭 볼 것 같아요. 성공 비결은 10년에 걸쳐 형성한 팬덤이 첫 번째로 꼽힙니다. I'm here to talk to you about the Avenger Initiative.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등 할리우드 판타지를 대표해온 슈퍼히어로들을 함께 엮어 마블 영화의 우주라는 특유의 세계관과 캐릭터에 대한 애착을 구축했습니다. 아직 한국 영화에서 구축되지 않은 영웅 캐릭터들을 총집결함으로써 오락적인 부분에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점이 있고요. 전작들에 대한 만족도가 워낙 컸기 때문에 초반부터 일정 관객수 이상을 담보하고 시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보러 가면 어벤져스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영관 대부분을 장악하는 물량 공세를 펼치며 스크린 독과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IS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로 주말 지구촌이 얼룩졌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프랑스에서 폭탄과 흉기 테러로 모두 12명이 숨졌습니다. 파리에서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건물이 화염에 휩싸이더니 곧이어 폭발음이 들립니다. 일요일 오전 인도네시아 제2도시 수라바야 시내 성당과 교회 3곳에서 잇따라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1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테러범이 적어도 5명이고 여자 1명과 어린이 2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테러 단체인 IS와 연관된 이슬람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리의 주말은 흉기 테러로 얼룩졌습니다. 현지 시간 토요일 저녁 음식점과 상점이 밀접한 파리 오페라 극장 근처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C'est-à-dire on faisait la queue, on était presque rentré dans le restaurant, on allait avoir une table, on a entendu des cris et un grand mouvement de foule. 체첸 출신의 21살 남자로 알려진 범인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범행 당시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는 곧바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Nous avons saisi donc la section antiterroriste du parquet de Paris sous la qualification d'association de malfaiteurs. 차장 돌진 테러에 이어 주말 도심,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한 흉기 테러까지 이어지면서 프랑스는 또다시 테러 악몽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미국에선 막히지 않는 길을 안내해주는 길찾기 앱 때문에 출퇴근 시간 주택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만에 찬 주민들이 소송을 걸거나 안내 금지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택가 도로.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차량 행렬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지름길로 우회하려는 차들이 속속 진입하면서 조용한 주택가 도로가 자동차로 꽉 들어찼습니다. 길찾기 앱들이 1분이라도 더 빨리 가려는 운전자들에게 주택가 도로인 이곳을 차가 막히지 않는 우회도로로 알려주면서 차량 통행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런 현상은 출퇴근 시간마다 되풀이됩니다. It's noisy, it makes people late, it's aggravating, people get frustrated so they drive faster. So I think it's just dangerous and all around frustrating. 주민들의 요구로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외부 차량 진입을 금지시켜도 봤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쪽 길 못 가게 한다, 뭐 no right turn, no left turn 이런 거 놔도 그 뉴 테크놀로지가 그냥 거의 그 다음 길로 그냥 옮겨요. 그러면 이쪽 동네는 괜찮지만 이제 바로 옆 동네가 이제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때문에 주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을 내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미 동부 뉴저지주의 한 마을에서는 조례로 출퇴근 시간 외부 차량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일부 LA 시의원들의 경우 아예 길찾기 앱이 주택가로 길을 안내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안까지 마련한 상태여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외교부는 한국 국적 유조선이 북한 선박에 유류를 옮겨 싣는 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에 대해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를 일본 측에도 이미 통보했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SK가 에이스 김광현의 호투와 정희윤의 홈런 2방을 앞세워 LG를 꺾고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팔꿈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첫 해, 무리시키지 않겠다는 SK 구단의 방침에 따라 16일 동안 푹 쉬고 돌아온 김광현은 더 싱싱해진 9위를 뽐냈습니다. 최고 시속 150km의 강속구와 140km에 이르는 슬라이더로 5회까지 삼진 5개를 잡아내며 LG 타선을 3안타 무실점으로 묶었습니다. 2014년 5월 이후 LG전 10연승에 초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타석에선 정희윤이 7회 승부의 쐐기를 박는 만루 홈런에 이어 8회 석점 홈런까지 추가해 혼자 7타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10대0 완승을 거둔 SK가 보름 만에 공동선두에 복귀했습니다. 올 시즌 4번째로 만원 관중이 들어찬 대전구장에서 한화 샘슨이 눈부신 호투를 펼쳤습니다. 최고 시속 152km의 광속구와 다양한 변화구를 섞어 8회 원아웃까지 삼진 10개를 잡아내며 NC 타선을 4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아 4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기아는 삼성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선발 헥터의 부진 속에 3회까지 7대3으로 끌려갔지만 5회 안치홍의 투런 홈런과 7회 최영우의 동점 솔로 홈런, 그리고 8회 버나디나의 결승 적시타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기아 마무리 투수 임창용은 9회를 무실점으로 막고 41세 11개월에 역대 최고령 세이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넥센 최원태는 7이닝 1실점 호투로 선두 두산의 시즌 첫 3연패를 안겼고, 롯데는 KT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내일 러시아 월드컵 명단이 발표가 되는데 왼쪽 수비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홍철과 김민우 선수가 나란히 골을 넣으며 소속팀 상주의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홍철은 전반 6분 코너킥으로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왼발로 감아찬 공이 그야말로 활처럼 휘어지며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기인 왼발킥으로 생애 첫 코너킥 골을 기록했습니다. 왼쪽 날개로 나선 멀티플레이어 김민우 선수도 결승골을 넣으며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경남의 말컹은 울산전에서 리그 10호 골을 터뜨리며 득점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갑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영남 일부 지방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약간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공기는 정말 좋았는데요. 내일은 다시 조금 탁해집니다. 대기 정체 국외 유입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방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분단장소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처럼 핵실험장 풍계리가 비핵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판문점, 풍계리, 그 다음은 어딜까요? 자꾸 기대감이 생기는 2018년 5월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